1997년 2월 12일 중국 베이징, 북한 최고의 권력층 인사 한 명이 예정에도 없던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의 일정표에는 그 이동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식 수행원과 떨어져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곧장 대한민국 외교공관이 있는 구역으로 향합니다. 당시 그 인물의 신분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고인민회의 의장단 구성원, 북한 체제 이념 핵심 설계자로 평가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름은 황장엽. 문제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군장교도 아니고 일반 외교관도 아니었습니다. 북한 체제를 정당화하는 사상 체계 정립에 관여했던 일용아이자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날 베이징에서 그가 향한 곳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였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린 순간 이 사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제 외교 위기 사건으로 즉시 격상됩니다. 북한, 중국, 대한민국 세 국가가 동시에 얽히는 초고위급 망명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1997년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의 위치부터 봐야 합니다. 1923년 2월 17일 평안남도 강동군 출생,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김일성 체제 수립 과정을 모두 직접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1950년대 이후 그는 김일성 종합대학 철학 분야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이념 교육 체계 형성에 깊이 관여합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북한이 주체 사상을 국가 공식 이념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이론 정리 역할을 수행한 핵심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 시기 북한은 단순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념 중심 통치 체제를 구축 중이었습니다. 즉, 사상 통제가 권력 유지의 핵심 장치였습니다. 그 이념 설계에 관여한 인물이 1997년 베이징에서 망명을 시도한다는 것은 체제 상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공관 진입 직후 상황은 즉시 극비 단계로 전환됩니다. 당시 베이징은 북한과 중국이 군사 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전략 도시였습니다. 1991년 체결된 중조호 협력 상호원 조조약 이후 중국은 북한의 핵심 동맹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최고의 인사가 중국 수도에서 한국 공관 보호하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중국 외교 당국에게도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공관 내부에서는 즉시 신변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외부 출입 통제, 통신 제한, 동선 차단. 그는 사실상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 들어갑니다. 공관 밖 상황은 더 긴박했습니다. 북한 측은 그의 망명 시도를 즉각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외교 라인은 중국을 통한 압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사건이 공개될 경우 국제적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권력 승계 체제가 안정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 대규모 식량난과 경제 붕괴가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국제기구 추정에 따르면 1990년대 중후반 북한에서는 수십만 명 규모의 아사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체제 내부 엘리트들은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황장엽 역시 최고의 권력층으로서 이 체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위치였습니다. 공관 체류 첫 주,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북한과는 전통적 동맹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의 송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그의 망명은 즉시 실패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경우 북한과의 외교 마찰이 불가피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은 언론 공개 없이 완전 비공개 외교 협상 단계로 들어갑니다. 공관 내부에서의 생활은 일반적인 외교 보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24시간 경계 체제, 외부 음식 반입 검증, 방문 인원 제한, 모든 접촉이 보안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시기 정보당국이 가장 우려한 시나리오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3국 내 공작 개입 가능성, 냉전 시기 이후 고위급 망명 인사에 대한
제거 시도 사례는 실제로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즉, 공관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이 아니라 수주 동안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립 상태는 단순 며칠이 아니라 30일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긴장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관 안에서의 34일. 그 34일 동안 그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즉시 한국으로 갈 수도 없는 외교적 교착 상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관 안에서의 시간이 일 단위가 아니라 압박의 누적 시간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1997년 2월 중순, 베이징 외교구역 내부.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외교 라인에서는 이미 비공개 접촉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 북한 외교 시스템 특성상 고위급 인사의 해외 동선은 철저히 보고 체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급 인사가 예정되지 않은 경로로 이동하고 외부 공관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단순한 이탈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공관 내부에서의 생활은 일반적인 보호 체류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외부 출입은 전면 제한, 통신은 통제, 접촉 인원 최소화, 모든 것은 외부 노출 최소화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이 시기 가장 현실적인 위험은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외교적 압박이었습니다. 중국은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1997년 당시 중국은 북한 체제 안정이 동북아 안보 균형과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1992년 수교 이후 대한민국과의 경제 협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즉, 한쪽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순간 다른 한쪽과의 외교 관계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딜레마 상황이었습니다. 공관 체류 2주차,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건의 성격은 단순 망명에서 외교 협상 사안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시 김영삼 정부 말기 상황이었으며 외교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비공개 협상 라인을 유지합니다. 이 사건이 공개될 경우 북한의 강경 대응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은 북한이 극도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체제 통제 강도를 유지하던 시기였습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중심 권력 구조를 강화하며 성운 정치 노선을 본격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념적 정당성은 체제 유지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바로 그 이념 체계 정립에 관여했던 황장엽의 망명은 북한 입장에서 단순 인사 이탈 이상의 상징적 충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관 체류 3주차, 가장 큰 문제는 출구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접 한국 입국, 현실적으로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중국 공항에서의 이동 노출은 외교 마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고, 사건이 공개될 경우 북한과 중국 간 외교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3국 경유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릅니다. 이 시점에서 외교 협상의 핵심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요용한 이탈, 사건을 최대한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적 충돌 없이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 공관 내부의 생활 환경은 물리적으로는 안전했지만 심리적으로는 고립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외부 활동 불가, 언론 접촉 없음, 이동 제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긴장감은 사건의 속도가 아니라 기다림의 압박으로 축적됩니다. 1997년 3월 말 외교 라인에서 제3국 경유 이동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직접 서울 입국이 아닌 동남아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이동 방식이 검토됩니다. 이 방식은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물리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4월 극비 이동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동 일정, 이동 경로, 보안 인력 배치까지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그의 이동은 일반 외교 일정이 아니라 사실상 보호작전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베이징을 출발한 이후 그는 제3국을 경유합니다. 당시 경유지로 알려진 곳은 필리핀 마닐라였습니다. 이 경로 선택의 핵심 이유는 직접 이동보다 외교적 노출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닐라 체류 이후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이루어집니다. 서울 도착 이후 그의 신분은 즉시 최고 등급 보호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단순 망명 인사가 아니라 북한 최고의 엘리트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는 이념 구조, 당 조직 체계, 권력 서열, 정책 결정 과정까지 포함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파장은 정보 가치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상징성, 북한 체제는 이념 중심 통치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주체 사상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국가 정당성의 핵심 이론 체계였습니다. 그 체계 정립에 관여한 인물이 체제를 떠났다는 사실은 외부 세계에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북한은 이후 공식 매체를 통해 그를 변절자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하는 선전 기조를 유지합니다. 기록에서도 그의 존재는 점차 부정적 평가로 재정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정착 이후 그는 공개 강연과 저술 활동을 이어갑니다. 북한 권력 구조, 김정일 체제 특징, 사상 통제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합니다. 그의 증언은 국내외 북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긴장은 망명 이후에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수사당국은 북한 공작 조직이 그를 대상으로 한 암살 기도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사건 이후 경호 수준은 장기간 유지됩니다. 거주지 비공개, 이동 제한, 접촉 관리. 이는 그의 신분이 단순 망명자가 아니라 북한 체제 상징 인물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체제 내부 핵심 이론가에서 체제 외부 비판 인물로 극단적인 전환을 보인 사례였습니다. 1997년 2월 12일 베이징 공관 진입, 1997년 4월 제3국 경유 입국. 이 두 날짜 사이 약 34일. 그 34일은 총격도 전투도 없는, 그러나 외교, 정보, 정치가 동시에 압축된 고강도 긴장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0일 서울 강동구 자택. 그는 향년 87세로 사망합니다. 수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공식 사인은 자연사로 발표됩니다. 1923년 평안남도 강동 출생, 1997년 베이징 망명, 2010년 서울 사망. 이 세 개의 시간축은 냉전 이후 한반도 정치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고위급 망명 사건의 전체 흐름을 구성합니다. 총성이 울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념, 권력, 체제 정당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발생한 가장 긴장도 높은 정치적 이탈 사건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연구와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1997년 베이징. 한 최고의 체제 인사가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그 34일의 시간. 그 시간은 단순한 망명이 아니라 체제 내부 균열이 외부로 드러난 상징적 순간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